자, 안녕하세요. 북스온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방에 대한 통치 강화 부분을 이제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468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조선은 고려시대에 비해 상당히 중앙집권화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앙집권화 정책이 양난 이후에 이 국가 제주 방역과 관련돼가지고 훨씬 더 중앙집권을 더 강화시켜 나갔죠. 자, 이때 이제 이른바 간 주도의 항총 통제 정책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조선 후기는 이제 그 16세기에 비해서 수령권의 강화가 일어나요.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사족 세력들이 항천사회를 지배했는데 양난을 겪은 후에 이제 항천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당시 이제 기층 사회에 어떤 큰 위기가 처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그 당시 조선 정부는 국가 제조 차원에서 항촌 통제 정책을 마련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국가 제조라는 거는 뭐냐면 무너진 국가를 다시 만들어진다. 왕조를 다시 재건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항촌 사회의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제주세력의 권력 기운 유황수의 기능을 점점 축소해 나가는데 16세기까지 이제 사림들이 유황소를 차지하면서 이 유황소가 일종의 그 지방 항총 자치기구의 중심이 되는데 이런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사족에 대한 통제를 이제 강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족 중심의 어떤 항총 질서가 이제 제약되고 수령을 중심한 강권이 더욱 강화돼서 이제 국왕, 간찰사, 수령 이런 이제 집권 체제가 강화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정부는 수령권 강화 정책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간을 중심으로 항촌사회 통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수령을 보장하고 있는 누구의 권한도 강화지냐면 향리의 권한도 강해져. 보통 수령은 간이라고 하고 향리는 리라고 하죠. 그래서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항촌사에서 강화돼 나갔다. 자, 이런 정책들이 이제 숙종 때 더 확대됐는데, 자, 숙종 때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한국 정치를 하죠. 이 한국을 통해서 일당 전제화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제지 세력들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한국 정치 교육가 이제 그 당시 중앙 정교 제지 기반이 연계성이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제지 세력의 영향이 이제 약해지는데 자, 그래서 국가는 종조의 무관 중신을 이제 영정을 삼는 영장제를 실시해서 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서울 남설 금지 조치는 이제 치안 등 민에 대한 제지사족들의 지배권을 축소시켜 나가죠. 또한 부세 운영에서 이제 사족의 개입을 배제해서 국가가 직접 그 지배를 관철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개 그 부세를 이제 실제로 징수하는 사람들은 사족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들이 이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수령이 이제 직접 징수하죠. 물론 이제 수령이 와서 직접 징수한다 해서 뭐 수령이 그 민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수령의 사족 그 수족이 되는 향리 계층들이 거기 와서 이제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름으로써 국가의 지배 질서를 관철해 나가고요. 그리고 숙종은 이처럼 수령을 중심으로 항촌사의 재반 문제를 처리하고 지방의 교화 풍수에 관한 부분을 사족에게 위임해서 그들을 반발을 무마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숙종을 양용책을 이제 구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령을 중심으로 항천사의 재반 문제를 이제 처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항천사의 통제 부분과 제한 교화와 풍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족들이 위임을 해서 그들이 반발하는 것을 일부 무마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수령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등 제도 장치와 임무 수행에 대한 감독 및 감시 체계를 마련해 나가게 됐다. 왜냐하면 수령들에게 권한을 줬으면 이 수령들이 멋대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령 선택할 때 그들의 이제 자질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들을 이제 통제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예전에는 감사들이 했어요. 감찰사. 가끔씩 암해오사들이 이제 파견돼갖고 어사들이 파견돼서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찰사 외에도 그 하나에 더 뒀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팔도 구간 당상제예요. 그래서 전국 팔도를 나눠서 수령을 감독하고 지방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간 당상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팔도 구간 당상이 제가 이제 실시됐다. 예. 그래서 종전에 감사가 수령을 감리 감독하는 체제에다가 또 팔도 구간 당상을 둬서 또 이중어 관리 감독하는 체제를 통해서 수령권의 남용을 막았다. 그렇지만 이제 수령에게 나름대로 또 권한을 주면서 그들이 이제 중앙 집권을 이제 강화시키는데 어떤 도구 사용했죠. 이런 정책들은 숙종 외에도 그 뒤에 영조, 정조 이렇게 계승이 돼요. 예. 그래서 점점 이제 탕평 정책을 거쳐가면서 이제 지방의 권한이 약하고 사족의 권한이 약하면서 이제 모든 권력이 어디에 이제 집중되냐면 중앙에 집중돼. 근데 주의할 것은 중앙에 집중됐다 해서 이게 왕으로 곧바로 기속해가지고 집중되냐? 그건 꼭 아니에요. 숙종부터 영종조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갖고 이 중앙에 집중된 권한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고 이것이 왕권 강화 연결인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순조 이후부터 세도 정치 때부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앙의 권한이 집중되는데 이걸 왕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가문이 컨트롤해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 권력이 지방을 수탈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 강화 정책이 정근대 시대 때는 백성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건 맞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역사에서 항상 도식화가 안 되고 예외가 항상 많으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숙종은 수령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조할 수 있는 목민간, 이 목민간은 이제 수령들 얘기하죠. 목민간의 집신서를 그 시기에 널리 편찬하였다. 예. 요 뒤에 얘기지만 정형은 이제 목민간들이 해야 할 것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 목민신서라는 유명 책 있죠.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조석의 간주도의 항중 통제 정책은 제지세족에 대한 견제와 수용권의 강화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게 됐고 그 결과 항총사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제지사족의 유황수 권력이 축소되면서 수령과 향리 그리고 강권과 결정된 신양 계층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모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왕하고 신양 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뭘 둘러싸고 유황소 향임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조세를 징수할 때 수령이나 향리가 직접 징수한 게 아니었어요. 작부제라고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좀 덕망 있는 사람이 그 징수를 대신에 했는데 그 대신에 면세 면역권을 이제 누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권한들이 주로 누가 있냐면 유황소의 향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자수 발감들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권한이 점점 커지게 돼. 왜 그러냐면 18세기 넘어가면서 그 조선에서 이제 정부에서 최소한의 그 경비를 마련하고자 재정을 확보하고자 실시한 것이 이제 총액제니 뭐 공동납제니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면세 명역 특권을 갖고 있던 양반들도 그 총액제나 공동납제나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금이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뭐냐면 작부제 아래에서는 그 항인들이 세금을 안 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이 항임직을 어떻게 둘러싸고 예전에 사족계층들과 그리고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양반이 됐던 신양계층 간에 싸움이 일어나. 이걸 향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 향전에 누가 손을 들어주냐면 수령은 그다음 신양계층들의 손을 들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이 많거든. 일단 뜯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양계층이 항전에 이기고서 항청사를 장악하냐? 근데 장악하지 못해요. 왜냐면 오히려 이제 항청사는 수령이 장악하고 그때 이제 그 향청은 일종의 수령의 자문기관이 되는 거야. 그 16세기처럼 제지사족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권력 구조를 항청사에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는 신앙들이 항전에 이겨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가 됐다. 어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 들어가면서 이 종전에 항청들이 되게 보면 이제 항약들이 어용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항약들이 등장하죠. 이해니, 동해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9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이런 밀란들을 초창기 때 주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하여튼 이걸 맥락을 깔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면리제 5가 통제 넷이다 보죠. 자, 보통 이제 조선전기 때 면리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조선전기 때 면리제를 실시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인구도 증가되고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종전에 종전의 커다란 읍 중심의 어떤 그 거주 공간이 이 중심으로 여러 이제 마을 중심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면리제를 실시했는데 조선 후기 때 이 지방 통제제는 종전의 면리제 성격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고려기의 면리제는 국초에도 제도상 존재했으나 현실 지방의 행정에 하산하지 못하고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는데 그러나 16세기 이후에 사회경제 발전, 개별 총락의 발전을 한층 가속화되었고 국가가 이들 총락의 면리제 기초로 파악하게 됐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조선 후기 때는 총락을 기준했다는 거야. 이것은 조선전기 때 면리제하고 좀 달라요. 조선전기 때 면리제는 방위면이죠. 그러니까 방위면이라는 건 뭐냐면 면을 낳을 때 자연 총락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면을 낳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가 인위적으로 선을 그은 거야, 그냥. 선을 그어가지고 일종의 면을 만든 거야. 그래서 동면, 북면, 서면 이렇게 남면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거기서 효율적으로 뭔가 이제 행정을 해보겠다. 면리제 그 지방 자치를 해보겠다. 근데 실제 안 됐어. 왜냐면 사회 기층 조직은 이런 국가가 임의적으로 걸어놓은 선에 의해서 한 게 아니죠. 뭐죠? 촌락단위 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종전에 편호에 입각한 그 면리제 시스템이 아니라 자연 총락을 몇 개로 묶어가지고 니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놓은 면을 막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촌락을 기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얘는 좀 맞진 않을 수 있지만 대개 보면 이제 지금 뭐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보면 국경선 좀 이상하죠. 국경선 왜 이상해요? 마치 자를 자는 것처럼 쫙쫙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베르닝이나 사이코 피코 조약 때문에 열강들이 지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를 긋는 거는 멋대로 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나 중동의 부족 단위로 생각하는데 각 부족들 따놓거나 서로 적대적인 부족을 합쳐놓거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지 국경선이.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면리제도 국가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 선을 긋고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민들이 생활 기반이 되는 촌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가지고 이 촌락을 면리제의 기반을 두고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종 때는 이런 조선 후기 면리통 편제의 상을 잘 알는 게 오가 통상목인데 이 면리제를 이제 아까 총락단위로 하고 그 하부 조직을 오가 통제를 실시했어요. 자, 오가 통제는 오가 통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 집안을 하나 묶어서 서로 감시하는 제도죠. 그래서 뭔 일이 터지면 서로 상호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조선전기 때는 잘 운영이 안 됐어요. 조선전기 때 있었죠. 근데 조선후기 때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 이제 수용권이 강화되면서 이 오가 통제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호패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 기점이 됐던 것이 이제 숙종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가 통제법의 목적은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을 방지하고 그다음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것은 뭐와 또 연결되냐 이정법과 또 연결돼요. 이정법. 예. 자, 이정법은 일종의 뭐냐면 군역에 대한 공동납제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총액제하고 공동납제를 동일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부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총액제와 공동납제가 마치 동일하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틀려요. 총액제라는 것은 일종의 할당제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 단위, 군 단위, 면 단위에 이제 조세를 영역을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조선후기 때 일반적으로 행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제 비총제라든지 그 한총제라든지 그 다음에 물론 조선 전기 때부터는 이제 군총제
이런 것도 총액제 일종이야. 근데 이제 할당을 하고 나서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도망간 사람들을 좀 뭐냐면 상호 통제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실시된 그 공동납제야. 그래서 이 공동납제는 그 마을 단위로 징수를 해가지고 상고에 내고 그 마을 단위의 할당을 못 채우면 상호 연대 책임을 갖고 다시 부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액제는 좀 큰 국가 단위의 이제 그런 할당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공동납제는 마을 단위의 할당제, 요 상호 연대 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공동납제 하나의 이전법을 실시했어요. 이전법을. 자, 이 숙종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했는데 이전법하고 관련된 것은 군역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양역의 그 부가 단위를 니로 설정했다는 거. 요때 니라는 것은 되게 어떤 걸까? 예전에 니라는 것은 평형에 입각한 거죠. 국가가 인위대로 이렇게 설정한 건데 요때 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가 통제법의 그 단위가 뭐였죠? 니가 촌락이죠. 촌락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촌락을 몇 개 묶어가지고 자연처럼 니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을의 군포 납부자가 도망가거나 죽으면 그 마을에 해당하는 군포를 마을에 채우게 해요. 그래서 니별로 연대 책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러면서 조선정의 양역의 부가의 일부 기능을 촌락에 이가남아서 촌락을 안정시켜 양역 운영상의 폐단을 주력하고자 했다. 이는 제지사족의 권한을 약화시킨 동시에 국가가 직접 농민을 통제하고 그들의 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방안이다. 이게 좀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제지사족들은 엄밀히 말하면 군역을 안 지죠. 예, 이들은 군파 안 내도 돼. 근데 공동납제를 이렇게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촌락을 바탕한 니도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할당을 못 채우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일부 낼 수밖에 없어. 예, 이렇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권한을 좀 약화시키고 그리고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고 이렇게 이런 실시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군역법은, 그러니까 군역제 그 이전법은 근본적 군역의 문제를 뭐냐면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좀 악화시킨 측면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볼 때, 뭐 인증이니 족증이니 그런 것들 제도화시킨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좀 근본적으로 뭐냐면 좀 그 해결해야겠다. 왜 이거는 이전법은 국가가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국민이 죽든 말든 간에 그건 신경 안 쓰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명조 때 양역 공통론에 근거해갖고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뭐가 시시했다? 군역법이 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실정의 구체적 파악 이렇게 이제 보는데 조선 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변화와 더불어 한촌사의 실정에 좀 더 면밀한 파악이 필요했고 그래서 조선 후기의 다양한 사회 변화가 노정되고 이런 현실 개선하기 통치의 어떤 기초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지역과 백성들의 성장에 따라 국가가 그들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고 면밀하게 정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각종 읍지조가 만들어져요. 읍지조. 예, 읍지조. 그래서 왜 읍지조가 만들어지냐면 그다음 양난 이후에 이제 뭐냐면 외부의 침해 많이 받았잖아요. 앞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군사 기술을 뭐냐면 정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때 조선 후기 때 그 무슨 체제가 복귀됐죠? 임진왜란 중에 진간 체제가 복귀됐죠. 근데 이 진간 체제는 주로 거진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변의 재진들 병력들 통합해갖고 자전자수하는 체제인데 요때 그 거진의 중심이 뭐냐면 읍성이에요. 읍성.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산성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방어의 거점이 산성보다는 읍성에 집중돼 있어요. 이거는 고려시대나 고대시대 때하고 좀 달라. 그래서 읍성을 중심으로 그 두 군의 지도를 만드는데 읍지예요. 그러니까 읍지는 인문 지휘서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군사 지도적 역할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이 읍지는 그리고 지휘지도 편찬했고 그래서 이걸 주로 누가 했냐면 비변사에서 했어요. 왜냐면 북방과 이제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동여지도 있죠. 대동여지도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이 김정호가 전국을 돌아가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돌겠어요? 한 사람이 지금 그 당시 대중교통도 발달하지 못한
그 당시에 백두산 7번 왔다 갔다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지도는 아니에요. 예, 이건 일제시대 때 예전에 말한 것처럼 만들어진 얘기야.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읍지류 있죠. 조선후기 때 비변사에서 만든 읍지류를 그걸 뭐냐면 가지고 와서 그 1차 자료를 해가지고 만든 편찬지도야. 그래서 그만큼 그 대종유지가 지금도 상당히 정밀하죠. 파악을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만들었던 그 1차적 읍지료가 상당히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암해어사. 어사는 왕이 뭐냐면 지방의 어떤 민심이나 수용대 태도를 이제 감찰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게 어사인데 거기에 몰래 파견된 어사를 암행어사라고 했어요. 자, 하여튼 이 암행어사 파견도 나타났다. 자, 이 시기에 관련된 전국의 읍지와 지휘지는 각 지역의 사정대로 파악하기엔 중요한 수단이었고요. 양난 이후에 피폐해진 지방사회를 복구하고 건설하는데 이들 지휘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개인이 만든 읍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난 지역의 양전이나 그다음 평지 인구 파악을 위해서 호우 청소년지 여지도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조선후기 때 그 수령의 항총 통제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처럼 이제 암행어사를 자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좀 백성의 동향과 사회 문제 또 파악을 노력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18세기 때 들어가면 백성들이 국왕에게 직접 문서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격쟁이라고 해요. 격쟁. 격쟁. 그래서 이제 격쟁은 이제 상원하고 같이 하는데 왕이 행차할 때 와가지고 깽가리들 두들겨. 그래서 이목을 끄면 왕이 관리를 파견 알아보게. 그러면 그 관리가 뭐 와서 이제 글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적어가지고 올리거나 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말로 하겠죠. 그래서 그걸 수합을 해갖고 이제 왕이 듣고 저녁 때 가서 이제 좀 생각해보고 결제를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왕들은 별로 이게 잘 안 됐어. 근데 이 격쟁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정조예요, 정조. 정조 같은 경우에는 하성에 자주 능행을 갔었죠. 왕이 대궐밖에 자주 나가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정조라는 왕은 자주 왔다 갔다 했죠. 그때 이제 뭐냐면 백성들이 구경도 가고 그리고 억울한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억울한 점을 알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국왕이 와서 밤에 부지런히 이걸 읽고 지시를 내리고 해결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뭐냐면 백성들과 소통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 이제 분쟁, 갈등 이런 것들 왕이 직접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보였거든요. 근데 세도 정치 때 들어서는 이게 아예 차단이 됐죠. 소통의 구조가 아니라 차단이 돼. 그래서 이게 소통의 구조가 차단하니까 지배층들이 이제 백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현실 인식을. 수령들이 뜯어먹든 지달라든 간에 앞에 있는 대신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잘 모르고 태평성대만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회적 불만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폭발돼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밀라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사료는 이제 각각 보시고 뒷장 넘어가서 다음 장 볼게요. 자, 항청사의 운영과 그 권력 변화를 볼게요.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항전인데, 네, 항전이 여기에서 나오네요. 네, 저번 장에서 나온 자였더니, 항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둘러싸고 싸움이죠? 향임, 자수별감. 그래서 이 항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했고, 그러나 중앙세력이 향총 개별 가구까지 장악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수령의 지방 통제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각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지만 수령이 일일이 그걸 개별 군호 가옥까지 다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어. 지금은 좀 가능하죠. 지금은 여기 곳곳에 CCTV가 다 달려 있잖아. 그 다음에 어디 물건 훔쳐가더라도 CCTV 다 달리면 못 훔쳐가잖아. 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몰래도 다 추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는 조선의 간인들이 국가 권력 이해뿐만 아니라 제지사족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지사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냥 제지사의 불법적 행위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 자, 그래서 이제 제지사족들은 항해를 이제 통해서 향촌 운영을 통제했죠. 그래서 이 항해라는 것은 이제 그 16세기 때 이게 널리 이제 확산됐던 거죠. 그래서 항해를 주로 열었던 곳이 어디에? 유황소죠. 근데 유황소가 이제 항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의 구성원들 명부를 향안이라고 해요. 향안. 자, 향안은 향촌 자치를 담당하는 사람의 명단이 셈이다. 지방에다 이 향안을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문뿐만 아니라 처의 가문의 신분상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지방에서 사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금록이나 항안에 자기 이름이 올려 있어야 돼. 자, 따라서 지방 집에는 사실상 양반 신분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지사족들은 유황소의 자수, 별감 등 상임의 인사권과 부수의 운영권, 아까 이제 말했던 그 작부자에서는 사족들이 징수를 한다고 했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자, 이러면서 이제 항촌을 통제를 했어요. 근데 조선후기 때, 이제 그 강권이 이제 강화되죠. 강권이라는 거는 한권과 대비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강권들이 어디까지 장악하냐면 지방 항촌 지배기까지 장악을 해요. 네. 그래서 향촌을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제지사족들은 마을의 공유재산을 마련하여 상호부조하는 종식인 동계와 그 다음에 이 동계의 자치구역인 동약을 통해 일반 백성까지 결속시켜 유황소 하부조직 기능을 했다. 자, 그래서 유황소는 한약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거의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황소에서 뭐가 열렸기 때문이죠? 향약이 열었기 때문에 되게 향약하고 이제 동일한 의미를 쓰시면 돼요. 16세기 이후부터. 그래서 9년 단위 한약은 되게 사족들이 장악을 했죠. 사족 한약. 근데 그 면리 단위 한약이 있어. 네, 면리 단위. 면리 단위 한약은 누가 이제 장악했냐면 당연히 사족들이죠. 근데 이제 면리 단위 한약은 초창기 때는 16세기 때는 일종의 그 양반 사족들이 이제 항촌 사이에 있는 양반 사족들이 자기끼리 모여놓은 친목 조직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또 개 조직도 있었어요. 양반에 상계라고 어떤 자신이 돈을 출자해가지고 만든 그 개 조직 상계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뭐냐면 일종의 자신의만의 그 친목 조직에 불과했는데 양난이의 성격이 바뀌게 돼요. 양난이 17세기에 무너진 사회짓을 이제 뭐냐면 복구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강조되면 교화가 강조됩니다. 교화. 그래서 교화가 강조되면서 밑에 있는 이제 예전에 항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일반 백성들까지 항약에 참여시켜.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은 학예를 조직하고 있었어. 학예. 그래서 자기끼리 이제 학예를 조직해갖고 이제 했는데 요 학예를 어디에 포함시킨 거야? 독립항약 속에 포함시킨 거야. 그래서 상계와 학예가 합쳐져요. 근데 문제는 17세기 후반 넘어가면서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지배체제가 무너지죠. 왜냐하면 이제 9년 단위의 사족항약은 신약을 거쳐가지고 등장하면서 이제 구양과 싸움하면서 항정이 나와서 수령항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족항약에서. 그래서 지방 말단 독립항약도 이제는 공동납제나 총액제 이런 것들이 실시하니까 양반 사족들이 자기한테 떠놓은 부세를 누구한테 부담을 시켜요? 하계한테 부담을 시키죠. 결국 하계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항약이 이제 기반부터 무너지게 나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동양은 당시 불안전한 소농의 경제지를 보존시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기 중에 이건 17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농촌 경제 안정시킨 동시에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하였다. 그래서 이들 수용을 중심으로 간치 조직과 별도 향해 유황소 동계를 이루어진 자치 조직이 16세기 조직돼 18세기에 운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동계는 무슨 항약과 연결된다? 독립항약. 유황소는 뭐와 연결되죠? 사족항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 9년 단위 항약이죠. 네. 독립항약은 원래는 상계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뭐죠? 양난이 끝난 다음에 상하계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18세기 이후부터는 뭐냐면 학위가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걷게 돼요. 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여기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묶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한국사 길라잡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자, 이러한 사족 지배 체제는 조선 후기 지방사회 운영의 핵심 축이 되었다. 자, 사족 지배 체제 동료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지세력의 사족이 확보한 정치적 특권은 토지와 노비 소유 같은 경제 특권 기반 위에 가능했다. 제지사족은 정치적 특권을 이용해 각종 부역과 공람에 면제되는 경제적 특권을 더욱 공고히 했다. 자, 그러나 18세기 중엽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양난 이후에 전개되어 있던 농업 생산의 발전과 소농민의 경제적 성장의 그 변화의 원동이 됐고 농업 생산의 향상에 주도한 일부 소농민들은 신분적 경제적 예속 상태에 벗어나 선장의 돌파구를 찾은 노력했고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이 양이치 향권에 접근했다. 반면에 제지사족의 문적 토대는 근간부터 흔들기 시작해서 경제로 몰락한 양반들이 속출되고요. 이제 사회 질서는 경제적 기준으로 새롭게 재편됐고 국가는 이 틈을 이용해서 지방 통치에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면리제를 이용해서 하부적 행정조직을 정비했고 이정법을 정비해서 마을 단위 군포를 내게 하는 등 농민의 직접 지배를 관철시켰다. 자, 이런 배경 아래 한권의 담당층도 변화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9년 단위 항약을 얘기해요. 자, 항의 구성원인 향임이 이전처럼 제지사족에만 선발되지 않고 사족이 향임을 맡는 것을 기피하는 형상도 나타났다. 향임의 인사권 역시 사족만이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예전에 향임을 임명할 때는 형식적으로 수령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경계서가 확파한 후에 원래는 예전 경계서 임명했다가 수령이 임명하고 바뀌거든요. 그런데 말이 수령이 임명하는 거지 실제로 사족들이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추천하면 수령이 도장만 찍어주는 거야. 추인해주고. 근데 이때부터 실제로 이제 뭐냐면 그 사족이 그 자기들이 뽑는 것도 있지만 수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자, 이 구성원들이 바뀐 항해는 더 이상 제지사족의 이익만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요 항전이죠. 요 중간에 항전이 빠져 있었어. 내용이.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향촌 지배 정반을 관장하는 항해가 수령의 부세 자문 기구가 됐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향전에서 구항이 승리했죠. 근데 구항이 예전처럼 그런 독자적인 어떤 지배 구조를 만든 게 아니죠. 항촌사에서. 다만 포기한 채 어디에 종속돼 나갔죠? 수령권에 종속되고 부세 기문 자문기가 됐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수령이 신양에 손을 들어줬던 게 뭐냐면 신양이 상대적으로 뭐가 많기 때문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 입장 삥 뜯을 게 많겠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참았어. 얘네들이. 근데 이제 삥 뜯어도 나름대로 작부제에서 뭔가 혜택이 있잖아. 19세기 넘어가서 이 작부제도 폐지되죠. 수령 직접 징수제 넘어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야. 떡고물이. 그런데 수타는 많이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 19세기에서는 통론이나 이런 데서는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시장계층들 요거를 요호 부민이라고 해요. 요호 부민. 많이 들어보셨죠? 19세기 때.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사족 18세기 중요에 이제 제지사족의 영향이 위축되고 사족이 빠진 항해는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다. 그들은 주로 경제적 부를 달성한 후에 수령 권력을 기대한 하층으로부터 성장한 사회다. 이들 신양이 나가죠. 자, 신양은 강권, 수령과 그 보좌하는 신무층 이서층과 결합하게 했다. 그래서 수령, 이향 이렇게 연결하는 새로운 항촌 질서가 형성됐다. 그 결과 사족이 독점했던 항권을 둘러싸고 구항과 신앙에 일어난 향전이 본격화됐다. 그 향전의 명칭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수별감을 둘러싸고 싸운 구항과 신앙과 싸움, 향전이라고 하죠. 유황소는 참고로
이 한쪽 사회 권력 다툼의 장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조선 전기, 조선 초기, 조선 후기, 조선 중기, 그다음에 조선 후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선 초기 때 유황소가 몇 번에 거쳐서 치패를 거듭했죠. 이건 뭐냐면 국가 권력하고 그 당시 토호세력들의 싸움이야. 국가 권력과 토호세력들의 싸움, 유황소를 둘러싸고 그 다음 조선 중기 때는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났죠. 누구야? 홍구세력과 사림의 다툼이죠. 자, 조선 후기는 또 뭐냐면 신양하고 구양의 다툼, 향전을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거쳐서 유황소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이 어떤 다툼이 있었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는 항전의 전개를 볼게요. 자, 18세기 후반 이후에 정부의 한권을 둘러싸고 신조 세력의 대립이 있었던 항전이 첨예하게 전개됐고, 항전이라는 말은 원래 항중재단, 그러니까 항촌사회에 일어난 그 분란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나 영조와 정조 때 일반적으로 향교의 교임이나 서원의 원인, 한임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의 의미를 말로 쓰였다. 자, 이 시기에 간주도의 항촌 통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조선 정부는 항촌 내에 사족의 영향을 배제하고 이들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지방 백성들에 대한 직접 지배를 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때 그 영조 때 만들어졌던 속대제 항정률은 그 과정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조선 후기의 항전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기는 좀 세부적으로. 첫째, 기존의 항권을 장악했던 제지세력과 기존의 항권을 장악했던 제지세력과 강권의 비유 아래 실제로 항권을 장악하여 나갔던 새로운 세력 간의 대립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는 구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뭐죠? 신양이죠. 이건 초기의 항전은 이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항권이 제지사족에 수중해서 새로운 항임세로 넘어가는 추세세로 나타나는 형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전은 사족가와 강권 간의 마찰이라는 의미도 지녔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때 사족들은 제지사족이죠. 제지사족. 그래서 이 제지사족들이 이제 새롭게 강권이 이제 뭐냐면 등장한 이제 신양들이 서로 연결돼갖고 연결되니까 이 제지사족 군양들이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강권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권이 강권에 속한 예속대상에서 벌어진 향임을 둘러싸고 신양 간의 대립이다. 두 번째 유형이 정주 때 중앙에서 파악하고 있는 항전의 중심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의미하는 항전은 어디의 항전을 얘기해요? 여기를 얘기하죠. 신양과 구양이 대립된 그것을 뭐냐면 항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부분에는 이제 그 전의 항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 항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항전은 그 뒤에 있는 항전이고, 그래서 초기 항전 같은 경우에는 항임을 둘러싼 게 아니라 향권을 둘러싼 거야. 향권. 그래서 항권을 누가 장악을 하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수령하고 연결된 새로운 신양 계층들이 그 항권을 장악하고, 그 신양들이 이제 장악을 한 가운데 이제 더 노린 게 뭐냐면 유황소 항임직이죠. 그래서 유황소 항임을 노리는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요.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두 번째 유형이 이제 항전의 중심 내용이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관련된 사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그 기출 모의고사 문제 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유형의 항전은 점점 감소되고, 그러니까 그 정조 때 넘어와서죠. 두 번째 유형의 항전이 주류이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항권은 구항에 넘어갔고, 구항이 더 나가서 이제 그 유황소의 그 항임을 더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항전의 주요 내용이었고, 이 유형의 항전에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제까지 항임을 지닐 수 없었던 층들이 대거 항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아까 말했지만 무슨 계층이라고 했어요? 요부민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종전의 신양들을 다른 말로 요부민이라고 해요. 요부민. 그래서 요부민들이 수령의 비유 아래 항전의 주축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 이날 사실은 당대에 항저를 두고 매향, 매임 이런 비판이 자주 등장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매향, 매임은 뭐예요? 향임을 주고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수령들이 돈 받고 뭐냐면 항임을 그 신하한테 넘기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사회 문제가 됐다. 한편 이후 수령이 한 건을 장악한 후에 요 부민층 부세 순학과 관련 과도하게 수사하자. 자, 이에 부민층이 반발해서 수령과 이양층의 어떤 유착관계 분열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요 부민들 수탈의 대상이 되는 이상 이들은 매임을 편승하여 지위상승을 도모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요 부민들은 처음에는 협력적이었죠. 근데 19세기 넘어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기득권이 없어지게 돼요. 수령 징세권도 수령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더 내다오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이제 밀란이 일어나니까 뒤에 좀 빠졌지만 초기까지는 누가 주도를 했던 거야? 요 부민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법적인 틀 내에서 했다가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 본격화되니까 이제 좀 빠졌죠. 얘들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토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있는 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빠지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자, 이에 따라游牧민들은 곳곳에서 전국에서 강권과 충돌하게 됐다. 결국 이러한 사람의 이양층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간중도의 수탈구제 편승하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수령의 부세자문 기간에 변질된 항해가 간의 일반적인 수탈에 저항하는 밀란의 조직으로 발전된 것도 이와 같은 상촌사의 변동 실정을 배경했다. 맞죠?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이제 기출 문제 나온 것처럼 19세기 때 항해가 일종의 어용화돼요. 민해, 이해, 뭐 도해, 요국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항해를 만들죠. 불법적인 단체지만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밀란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물론 완전하게 주도했던 건 그렇지만 초입부는 주도를 하게 돼요. 이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항이라고 해갖고 이와 항을 같이 묶었는데 이게 좀 약간 근데 이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라는 거는 간의 밑에 있는 니 계층을 말하는 이설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와 항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했다 지금 얘기하는데 실제 간하고 니가 결합해서 그 다음 신앙계층을 억압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통론에 그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표현이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이거 다 보면 괜찮겠지만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사전을 건너뛸게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서민문화가 발달됐다. 뭐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18세기 때 한국 문학이 한글 소설들이 등장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뭐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구모 이런 것들이 알려졌는데 요즘에 허균이 홍길동전을 안 썼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국문학과에서 중요한 얘기지만 허균이 쓴 뭐 소수책 이름 이렇게 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 이때 박시정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역교도에 한번 나왔어. 예. 그래서 양난 이후 가정에서 이제 박씨라는 슈퍼 옹몬이 등장해가지고 청나라를 물리쳤다. 소설 같은 판타지물인데 뭐 이렇게 그런 물이 있었다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을 각자 읽어보시고, 뭐, 판소리야, 탈로지도 상행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명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풍속화 민화가 유행을 했다. 요건 좀 약간 볼펜이 있어요. 자, 이게 예전에, 예전 오래된 기까지 기출문제에 한번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해화사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언젠가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예, 한번 보면 자 조선 후기 때 서민의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가 많이 그려졌고 한편 민화가 유행되었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의 선구자로서 윤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김홍도, 신용곡, 김등식이 있는데 특히 김홍도하고 신용곡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예. 단원 김홍복은 여러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신선 그림이나 초상화, 산수화 등 여러 종류의 그림이 뛰어났지만 특히 풍속화가 유명해요. 이게 왜 그 풍속화를 많이 그렸냐면 김홍도가 살았던 시대가 되게 어떤 시대냐면 정조 때 시대예요. 이제 활동했던 시대가. 그래서 정조가 이제 어릴 때 김홍도가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정조의 눈에 딱 꽂혔거든요. 예. 그래서 후에 김홍도가 정조의 어진도 그리고요. 이 사람은 그 정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자기 어진을 그리겠어요. 그래서 어진도 그리고 어진 화가는 상당히 뭐냐면 다른 하원보다 더 등급이 서열이 제일 위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TV도 있겠어요, 라디오도 있겠어요, 없잖아. 사진도 없고. 그러니까 정조가 자주 나간다 해도 다 일일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백성들이 생활 궁금했어. 그래서 그려오라고 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국정에 참고를 했는데 그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 김홍도예요. 예. 그래서 김홍도는 서민들 일상이라는 모습을 비롯한 일상생활 모습과 남녀의 예정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그려 풍속화의 경제였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신용복은 김홍도보다는 잘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신용복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그 약간 포르노, 야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렸던 사람이야. 그 남녀 간의 어떤 예정 행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당시에 이런 걸 그리면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뭐냐면 좀 역사 기록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대부들이 지은 그 책들에는 이런 모습도 없잖아. 고상한 얘기만 하는 거지. 뒤에서 뭐 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것이 신윤복이고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좋은 평가 못 받아도 후에 한 100년, 200년 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김대칭 그냥 보세요. 이거는 네. 거기 쭉 이제 풍속도가 있죠. 그래서 풍속도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진경산수하고 연결돼 있어요. 진경산수화는 산수의 모습을 우리나라 산수를 직접 그리는 거죠. 예전에 중국 산수가 아니라. 그래서 조선중화주의 그 입장에서 그렸던 건데 이제 산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을 그려보자. 그래서 등장한 게 풍속화야. 그래서 김홍도도 누구와 연결되냐면 뭐와 연결되냐면 진경산수화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민화는 각자 보시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은 자, 민간신앙과 동학부분인데 민간신앙국은 예전에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나왔고 동학은 여기보다는 지금 요 조선후기 때 동학보다는 어디와 이제 관련되냐서 봐야 되냐면 그 구한말 때 동학과 관련돼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보면 정감록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성략을 정화국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이단이나 사학, 무격 이런 것들은 좀 배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성략 책만 읽겠어요? 딱딱한? 재미없죠? 좀 재밌는 거, 좀 실제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 하잖아요. 근데 성략은 그런 것들 못해. 그래서 현실적으로 왕실에서 민간이 이들까지 사학과 이단이 신앙세계 내면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래서 조선 국가는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대신에 체제 하나 끊어주려고 했고, 내원당의 왕실 월차가. 그래서 왕실 안에서도 사찰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소극설 설치하고 무속제의와 유교제의 절충 등이다. 자, 이러한 절충은 어디까지 제2차원에서 국한될 뿐 성리학 질서와 국가체를 부정하는 신앙체를 가차없이 비판하고 배격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감록 있죠. 정감록. 이 정감록이 조선시대 때 상당히 뭐냐면 영향을 미쳐. 그래서 거기 내용 보면 많은 걸 예언하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다음 심지어 6.25 전쟁까지 예언하고 있어. 예. 그걸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보는데
진짜 이런 것도 어떻게 이해하나. 신통한 책이다. 이미 사기에 넘어가는 거지. 그건 뭐냐면 이 책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책이 원래 원본은 조선 전기 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탁되고. 근데 그 예언의 기점이 뭐냐면 그 뒤에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쓴 게 아니라 후에 첨가된 부분이야. 그리고 이게 모든 예언서가 그렇지만 예매모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예언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에 따라 앞날도 예언할 수 있고 때려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이 정감론은 당연히 저자와 연대기가 분명하죠. 도참서로서 정감과 이심에 대하여 형식을 띠고 있어서 있는데 여기에는 정통 유교에서 벗어나 조선의 구분을 예언하고 조선 왕조의 멸망과 정씨 지인에 대한 역성 혁명을 필연성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씨가 망한 다음에 정씨가 도래할 것이다. 왕국을 세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난이 후에 뭐 이렇게 정여림의 난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19세기 때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이의자의 난, 무신의 난 상당수가 이 정감론을 많이 인용을 했어. 백성들 끌어들이려고. 자, 하여튼 거의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병난세, 피난세, 말세가 해가지고 뭐 수많은 예언을 했다. 그리고 만약 전쟁 나면 어디에 피할 것인가 뭔가 해서 십승지 선택하고 자, 이걸 그냥 넘어가고 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말세관 또 각자 읽어보시고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정관론 현사의 모순 해결책으로서 일반적인 종교의 말세관과 달리 정지인 출례설. 그러니까 정지인 출례설은 뭐예요? 정씨가 등장해서 이씨 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 수도가 어디냐면 계룡산이다. 계룡산. 그래서 이는 현실 부정을 통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의 근거로서 일반 민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이외에도 일부 불만이 있던 양반과 민의는 정강론을 근거로 해서 각종 변화하고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보급되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적 성경 인용을 이제 활용하고 등등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무신의 난이라든지 다 이 정강론 사상을 이용했어요. 예. 그래서 있고 당연히 정부는 정강론을 어떻게 금서 조치를 했죠. 읽으면 안 된다. 읽으면 죽이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쵸. 읽지 말라고 하면 더 읽게 되잖아. 존재감이 부각이 돼서.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야.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어떤 뭐냐면 그 사람이 무시하려면 그냥 어떻게 입 다물고 딱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야. 괜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까지 다 알게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미륵하생 신앙인데 미륵하생 신앙은 용신앙과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당시 조선기 때 널리 확산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나라가 이제 혼란할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도 미륵하생 사상이 나타나요. 예.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각자 읽어보시고 최재우의 동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학은 청종 때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래서 동학이라는 것은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자기신이 예전에 반대했던 어떤 그 천주교, 그 다음에 샤머니즘, 부족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최재우는 나중에 혹세 무민한다 이후로 어떻게 돼요? 처형당하죠. 그리고 이 교단을 널리 확산시키고 조직 정비했던 사람은 최시영이에요. 네, 그 뒤에. 자, 근데 최재우 부분은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부분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문이 나오면 뒷부분이 나와요. 네, 동학농민운동.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각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장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홍경래난을 볼게요. 홍경래난. 이 홍경래난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네, 인구에는. 근데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그다음 수능에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홍경내난이. 그래서 홍경내난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홍경내난은 19세기의 벽두 순조 11년에 12월 18일부터 12년 4월 19일까지 5달 동안 홍경래의 오금치, 이의적 등등의 주도해서 평안도 농민들 반봉건 운동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홍경대난은 문제가 있다, 명칭이. 왜냐하면 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 반란, 이런 의미가 있죠. 난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난을 갖다 붙이는 거고, 뭐냐면 피해 지배층 입장부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때 그것을 홍경의 난이라고 붙이는 것보다는 북한에서는 1811년 평안도 농민전쟁이다.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걸 소개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그 배경을 이제 볼게요. 홍경내 배경이 됐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평안도 지역이죠. 예. 평안도 한경도 지역은 예전부터 조선시대 때 되게 차별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평안도 지역이 조선 후기 때 대청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죠. 그래갖고 특히 이제 또 상업, 강공업 이런 것들. 왜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남한보다 북한문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강물 자원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평양이 가까우다 보니까 압록강 연안이다 보니까 되게 청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대청무역이나 은채굴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를 축적한 신흥 상공업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 세력은 삼단에 존재하지 않는 거상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항초색 기반 학과에서 향인집을 사거나 그다음 무사직에 진출하겠다. 무사직은 이제 일종의 무인, 무관이죠, 무관. 근데 이때 무관은 무관의 간품에 드는 게 아니라 이때 무사직은 제 생각에 명예, 그러니까 간품 실직이 아니라 일종 명예직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서북인들 정부의 차별 시책으로 중앙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됐다. 예. 그래서 정부는 서북인들, 한경도나 평안도인들, 서북인들 평안도인이죠. 한경도와 평안도인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얘네들. 그래서 이제 중앙간직에 진출해 기회가 매우 한정되었다. 좀 약간 이상해. 왜냐면 이성계 자체가 한경도 출신이잖아. 근데 자기 지역을 이렇게 또 되게 차별해요. 네. 좀 약간 근데 자 당시 경제적 부의 심의와 교육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과거 국제율이 높아지니까 높아지지만 벌써 얻는 취직률이 8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네. 비록 과거에 높아도 합격에도 실적으로 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적었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순조 연간에 들어와서는 세도 정권이 서울 특권상인이 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평안도민의 상공업 발달에도 잠수함과 잠체는 이유로 억압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특권상인들이 이제 돈을 써갖고 정경 유치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보통 경강상인 집단들이죠. 다른 지방상인 집단들 행동을 억누르죠. 이익을 독점하려고. 그래서 잠삼 몰래 상업하거나 잠체 몰래 캔다는 이유로 이제 억압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뭐 어디 강산을 개발하려고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특권상인과 연결된 관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상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몰래 캘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나고. 그 이전까지 평안도는 변방 지역의 특수사정으로 사신적 대비와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조세 곡식을 본도에 남겨뒀지만, 자, 우리에게 요걸 뭐라고 하죠? 보통 익류지역이라고 하죠. 익류지역. 근데 19세기 들어와서 상황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중앙의 간서 대부분이 재정 보유를 이유로 끌어다 썼다. 호주의 경우는 재정 부족의 이유로 평안도의 전세를 끌어다 쓰는 양이 점점 많아졌다. 여타 간서도 마찬가지지만 한자놀이는 뭐예요? 한국을 비하해서 말하는 거지. 한국이 실제 그 당시 이자 수입을 썼잖아. 그래서 막대한 이자 곡식을 올렸다. 그래서 세도 정권의 이런 조치는 평안도의 상공업
위축시켰고 평안도 재정을 파탄시킨 요인이었다. 그래서 평안도의 신흥상공업자다 일반민들에게 고순이 정관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되게 불만이 있었지. 왜냐면 아까 이제 그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은강과 금강을 통해서 또 부를 쌓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평안감사가 평안감사로 자기 하기 싫으면 싫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평안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싫다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 평안감사가 노른자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간에 딱 그 대청 모욕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지역이고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부유한 지역이었어, 다른 지역보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사회의 어떤 정치적 지위는 낮잖아.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사회의 불만을 갖는 계층들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밑바닥 계층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이 사회 불만이 많을 것 같죠? 전혀 없어요, 이들은. 제일 행복해, 그 계층들은. 왜냐면, 기대치가 낮으니까. 근데 자신이 좀 약간 똑똑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불합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회 정치적 어떤 진출 못한다. 낮게 평가받는다. 그럼 뭐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들이 이제 병역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때도 부유자 계층들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자, 하여튼, 홍경래 나는 이런 배경 아래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경래를 이제 여기는 몰락 양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각오를 예전에 봤기 때문에 몰락 양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각오는 양반만 볼 수 있던 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학자들은 이 사람 몰락 양반이 아니라 그냥 일반 부유한 평민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몰락 양반 이렇게 서술돼 있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뭐냐면 몰락 양반보다는 평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홍경래를 비롯해서 서울 출신의 우금치, 천민호 금강 경영과 사업에 돈을 모은 이희적, 빈농주의 김사영, 각산의 진사 김창식 같은 부와 대상들이 되게 강대했다, 가담하였다. 그러니까 요 구성원들 보면 상당히 다양한 계층들이 뭐냐면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그 당시 이제 평안도에 대한 평안도에 대한 차별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수탈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계층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창기 때는 강산 노동자 중심이었어요. 강산 노동자들이 주도를 했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누구로 이제 주도권이 바뀌게 되냐면 빈농들도 바뀌어요. 그게 바뀐 게 이유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강산 노동자 중심해 갖고 참여해 갖고 들고 났는데 그 서울에 왔었던 진학군들이 이제 적과 아군을 파악 못 해가지고 평안도민들은 다 홍경래 난을 가담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민가들 청야 정책을 하게 돼. 그리고 불태우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원래 참여하지 않았던 농민들조차도 그냥 참여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학대를 이제 상을 더 확대시켜 놨는데, 자, 하여튼, 자, 그 당시에 이제 이들 이제 세력들을 이제 보면, 부상대교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이제 종전에 어떤 수령을 상징하는 중앙정부의 재정 스타일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한 건의 장악했기 때문에 실제 전투력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치고 따지면 토호세력들. 우리가 수령은 외부에서 왔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중앙에 파견됐던 외에는 별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그 밑에 수절 밑에 있는 나졸 정도밖에 없는데 이들은 지방에 오랫동안 누적된 계속 세력들이죠. 토호세력들인데 마음만 먹으면 자기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사람들 동원할 수 있어. 군사력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3, 4년 전부터 가상군의 다복동에 근거지를 마련해서 강상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구실로 유민들을 모아서 군사훈련 시키고 역사를 중심으로 지휘관을 정하고 봉기군을 구성했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무전농민들 유민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강상 노동자도 신흥상공업자에 고용된 뒤 군사를 동원했다. 자,
이들 중 상당히 가산 방창 지역의 무정동류나 임노동초 같은 빈민지였다. 자, 그래서 이들은 봉기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자발적으로 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정부에 이제 진압군들이 오니까 막 괴롭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분노해서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강상 노동자,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그러니까 빈민들이나 농민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강상 노동자 안에서도 빈민 출신도 있었어요. 예, 상당수가 빈민 출신이었고, 그렇지만 일단은 강상 노동자 출신이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빈민이나 그 농민들 끌어들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홍경래군은 가상군 다복동에 봉기한 뒤에 남진군과 북진군 해가지고 두 방향으로 나눠가지고 했고, 남진군은 채 10일도 안 채 가산, 정주, 박천을 장악했고, 북진군 가산, 서천, 태천, 철산 등을 신속하게 장악을 했죠. 청천각 이북당을 거의 석권을 했어요. 그래갖고 정부는 급히 토벌부대를 파견하고 평안도 병영군 위주의 강군은 안주를 중심으로 직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경래 봉기 그 소식에 한양의 양반들과 일반민들은 위아래 가리지 않고 피난할 경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홍경래 군이 어디까지 공격할 것으로 들었냐면 서울까지. 근데 이제 쉽게 이제 청천각 이북 지역을 또 점령했던 이유가 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방군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예전에는 청나라가 대립했지만 이제 청나라가 이제 속된 후에 대립도 안 했잖아. 강군들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조선은 특징이 뭐냐면 그 중앙군은 되게 강한데 지방군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왜 약하냐? 중앙군이 통제가 돼 있고 괜히 지방군 강화시켜 놨다가는 반란이 일으킬 수 있잖아. 그리고 하양 무기도 그 누가 다 통제를 하는 중앙이 통제를 해.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전란이 일어나면 초창기 때는 확 번져. 근데 이제 곧바로 중앙군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거의 되면 토벌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중앙군은 그 지방군보다 상대적 화양무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발달돼 있고요.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무슨 그 동학농민운동 할 때 그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못해가지고 그 뭐냐면 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초기 때고 그 동학농민들이 그 운동이 이제 전주성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제 초반 때 강군은 좀 약한 놈을 보냈나 봐. 근데 뒤에 이제 강군은 이제 뭐냐면 신식무기로 분양한 강군들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주성 밖에는 못 나갔어요. 솔직히 말해 동학농민들이 그 이상 붙지는 못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어서 머문 게 아니라 북쪽으로 나가려니까 그 앞에 뭐냐면 강군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총 가지고는 이제 그 싸우지 못하죠. 그 당시 조총이 아니라 이제 정부군들은 조총보다 좀 발달된 일반 총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제 장총 같은 그냥 싸우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봉기군은 12월 20일경 안주성 공격을 둘러싸고 지도부 4분이 일어났는데 이때 분란을 일으켜 홍경래 부상을 당하자 강군이 이 틈을 노려서 봉기군을 압박했고, 그래서 봉기군 박천, 송립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지막에 전주성으로 퇴각을 해요. 그리고 강군은 봉기군과 농민군 가지지 않고 무력을 진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수많은 농민도 봉기군에 따라 정주에 들어갔다. 이 농민군들이 많이 들어갔죠. 자, 강군은 박천을 수복한 후 계속 농민군의 초토 전술을 밀어냈으며 이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홍경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죠.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전주성에서 있는데 잘 합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들을 이제 뭐냐면 진압하기 위해서 그 정주성 밑에 땅굴 파요. 땅굴 파가지고 그 밑에 폭약을 설치해. 그래가지고 폭발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성벽을 허문 다음에 곧바로 공격해서 이제 한 3,000명 정도 잡혔는데 그때 이제 10사이에 남아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들 한 2,000명이 죽게 돼요. 대규모 숙청당하죠. 그래서 이 홍경래사는 중앙정부에 타도난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으로 전개된 무장봉기였다. 자, 이 봉기는 조선봉건사의 붕괴를 박차를 가하는 분수령이 되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일반 농민층들은 봉건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인식하게 됐다. 우리도 이제 개길 수 있다. 그리고 농민들은 홍경래 죽지 않았다고 소문이 퍼뜨리면서 언젠가 봉건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철종 때 삼남 지방을 중심해서 진주 밀란을 기반으로 해서 임수 밀란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지만 농민이 반란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탄압당했어. 진압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건 있는데, 자, 하여튼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장 홍경래랑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각자 좀 보시고 다음 장은 이제 그 삼정의 문란에서 때문에 일어난 진주 밀란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임수 농민봉기 홍경래다니까. 예, 이 534페이지요. 자, 534페이지는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는요. 예.